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국밥 장사하는 60대 여성입니다. 30년 가까이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게 불을 켜고 솥에 물을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이제 나이가 들어 허리는 삐걱거리지만 오랜 단골들이 멀리서도 찾아와 제 국밥 한 그릇 먹으며 든든하게 속을 채우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아이 사장님, 전 여기 국밥 먹으면 일주일은 속이 든든해요. 아이 보약이 따로 없다니까요. 아이 맞아요. 제발 건강 관리 잘하셔서 오래오래 장사해 주세요. 하는 말을 들으면 은근히 자부심도 느껴집니다. 적어도 국밥 만드는 솜씨만큼은 아무리 잘난 양반들이 와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거든요. 이런 제가 몇 년 전 가슴이 시퍼렇게 멍이 들 만큼 속상하고 기막힌 일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던지 꽤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잊으려 해도 잊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그때 겪었던 일에 대해 털어놓고 사람이 왜 남을 깔보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마 듣다 보면 속이 뒤집어지는 순간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보세요. 뜻밖의 반전으로 통쾌함과 동시에 따끔한 교훈까지 얻게 되실 테니까요. 저희 하루는 새벽 3시 반에 시작됩니다. 알림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져요. 몸이 기억하는 거죠. 오랜 세월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솥에 물을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으니까요. 저희 남편은 아들이 어릴 때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방과 서울을 오가며 화물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거든요. 전화 한 통을 받고 병원에 달려갔을 때 남편은 이미 영안실에 있었어요. 며칠간 얼굴도 제대로 못 본 채 인사도 못하고 남편이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런 남편이 남기고 간 건 자신을 쏙 빼닮은 아들 하나뿐이었어요. 졸음운전으로 본인 혼자 사고가 난 거라 보험금도 없고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월세방 보증금이 전부였죠. 황망한 마음으로 상을 치르는데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 와서 그러셨어요. 너 아직 젊다. 애는 내가 데려다 키울 테니 미련하게 고생하지 말고 재혼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 눌러왔던 서러움이 터졌습니다. 재혼은 제 선택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를 데려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남편 일은 저에게 아들만이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그 아이 손을 놓는 순간 저는 살아야 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펄쩍 뛰며 거절하고 그 뒤로 시댁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했어요. 갑자기 찾아와 애를 내놓으라고 할까봐 겁이 났거든요. 그러다 시간이 흐르며 거의 연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친정 식구도 없는 저는 철저하게 아이와 둘만 세상에 던져졌어요. 그런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뭘까 매일 밤 궁리했습니다. 학벌도 없고 기술도 없고 가진 거라곤 몸뚱이 하나뿐인 여자가 아이를 먹여 살리려면 뭘 해야 하나. 그러다 떠올린 게 국밥이었어요. 부모님 생전에 잔칫날이면 어머니가 큰 솥에 온갖 좋은 건 다 넣어 뽀얗게 우러난 국물로 끓여주시던 그 국밥. 비록 어깨너머로 배운 거지만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많이 도와드린 덕에 그거 하나는 자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 치르고 석 달 만에 가게를 열게 됐어요. 허름한 상가 지하, 테이블 6개 놓으면 꽉 차는 작은 가게에서요. 메뉴도 제가 굵은 펜으로 써서 붙였습니다. 그렇게 하찮은 시작이 30년 넘는 세월 저와 아들을 먹여 살려준 거죠.
처음엔 손님도 거의 없었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파리만 날리는 날도 허다했고요. 서럽고 힘들어서 새벽에 소답해 서서 울기도 많이 울었네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저를 맑은 눈으로 바라보는 아들 녀석 굶기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거든요. 아들을 키워야 해서 고단했지만 그 아들 때문에 살았습니다. 아마 그 시절에 많은 부모들이 그랬겠죠.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티니 차차 단골이 하나둘 붙기 시작했어요. 공사장 인부들, 택시 기사님들, 새벽에 출근하는 분들, 사느라 허덕이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저희 국밥으로 열고 또 닫았습니다. 아침에는 줄임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저녁엔 국밥 한 그릇에 소주로 힘든 하루를 마무리했죠. 그렇게 손님을 맞으며 열심히 일하다 돌아보면 어린 아들이 가게 한 구석에서 숙제를 하다 저를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남들처럼 좋은 옷도 못 사주고 비싼 학원에도 못 보내주는 못난 어미한테도 항상 웃어주는 착한 아이였거든요. 그럼 단골들이 가끔 주머니를 뒤져 아이에게 용돈을 주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해줬습니다. 정우 오늘도 공부하는구나. 아, 기특한 녀석. 엄마가 너 잘 되라고 힘들게 일하시는 거니까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 엄마 호강시켜드리지. 그럼 아이는 눈을 빛내며 다짐하듯 대답했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른 되면 엄마 하나도 고생 안 하고 살게 해줄 거예요. 그 말에 손님도 웃고 저도 웃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미래에 관해 단호하게 말하는 게 우습기도 하고 귀엽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정우는 자기가 뱉은 말에 책임이라도 지려는 듯 열심히 공부했어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도 아이는 한결같았죠.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제가 가끔 이런 말을 꺼내기도 했어요. 정우야, 다른 애들은 좋은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하고 그렇지. 엄마가 비싼 곳은 못 보내줘도 동네 학원 정도는 보내줄 수 있어. 네가 다니고 싶은 학원 있으면 말해봐. 그럼 아이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런 건 다 자기 혼자 공부할 줄 모르는 애들이 다니는 거야. 난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문제집만으로도 충분해. 모르는 건 잘 적어뒀다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부족한 부모를 만나 아이가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거든요. 친구들은 학원에 가고 사설 독서실에 다닐 동안 아들은 학교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 가게 문 닫을 시간에 와서 제가 남겨놓은 국밥을 맛있게 먹고 정리를 도와줬습니다. 주말에도 가게에 나와 설거지도 하고 배달을 돕기도 했고요. 그런 아들을 보며 저도 더 힘을 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정우가 의대에 합격한 날 말이죠. 저는 여느 날처럼 식당에서 국밥을 팔고 있었는데 정우가 상기된 얼굴로 뛰어들어오며 소리치더군요. 엄마, 나 붙었어. 의대 합격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탁자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국밥을 먹던 손님들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박수를 쳐줬어요. 아들이 다가와 저를 부둥켜 앉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뻐서 운 건지 지난 고생이 서러워서 운 건지 모르겠네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날 이웃들과 손님들한테 넘치는 축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기쁜 소식에도 마음껏 웃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점점 등록금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으니까요. 의대는 등록금도 비싸고 다른 대학보다 오래 다녀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정우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죽으라는 법은 없으니 어떻게든 해나가 보자. 그래서 저는 허리띠를 더 졸라맸습니다. 정부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란 장학금은 다 알아보고 학자금 대출도 받았어요. 그것도 모자라 시간을 쪼개서 고등학생 과외도 했죠.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 애가 엄마 어깨에 올라간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또 눈시울을 붉혀야 했습니다. 그렇게 모자가 힘을 합쳐 한 학기 한 학기를 버텨내다 보니 기적처럼 한 번도 등록을 못한 적은 없었네요. 그리고 몇 년 후 정우는 드디어 전문의가 되어 대학병원에서 일하게 됐어요. 혼자 국밥 팔아 키운 아들이 남들에게 존경받는 의사가 된 겁니다. 당연히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헌데 아들은 의사가 됐어도 여전히 바빴어요. 환자도 봐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논문도 써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주 얼굴 보지 못하던 아들이 어느 날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 우리 병원 앞에서 약국하는 사람인데 밝고 착해. 그래? 네가 어련히 잘 살피고 만났을까? 언제 데리고 올래? 내가 이번 주는 시간이 안 되고 곧 자리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서 여자친구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전화를 끊고 자리에 앉는데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는 것도 기쁘고 여자 직업도 마음에 들었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었거든요. 바로 여자의 집안이 너무 좋다는 사실이었어요. 웃으며 아들의 얘기를 듣던 저는 여자의 부모님 두 분이 전부 교수라는 얘기에 흠칫했습니다. 아버지는 미대 교수, 어머니는 음대 교수라고 하더군요. 마음이 착잡해서 밤새 혼자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교수 집안 딸이라니, 그런 애가 국밥집 하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볼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잘난 아들 발목을 잡고 든든한 처가 얻을 기회를 막지나 않을지 걱정이 되고 주눅이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혹시나 아들이 전화를 하면 심장부터 뛰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보여줄 날을 잡았다고 할까봐 은근히 부담이 된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라는 아이가 혼자서 저를 찾아온 겁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한수빈입니다. 정호 오빠가 항상 바쁘게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실례인 줄 알면서도 제가 먼저 인사드리려고 찾아왔어요.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러 아들도 없이 국밥집으로 찾아온 아이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른 여자애들 같으면 불편해서 그런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할 텐데 오히려 바쁜 아들을 못 기다리고 자기가 찾아왔다니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아이는 한눈에 봐도 곱게 자란 티가 역력하게 나는 부잣집 딸내미였습니다. 뽀얀 피부에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목소리도 밝아 보였어요. 어려움 모르고 그늘 없이 자란 예쁜 아가씨였죠. 그런 아이가 저희 아들의 신부가 된다니 또 눈물이 왈칵 솟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루한 제 옷차림과 허름한 가게가 너무 신경 쓰였어요. 차라리 다른 곳에서 만났으면 덜했을 텐데 처음 보는 예비 며느리 앞에서 발가벗겨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저는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생긴 건 고급스러운 양식이나 먹을 것처럼 생긴 애가 대뜸 이러더군요. 어머니, 저도 국밥 좋아해요. 정호 오빠가 어머니 솜씨를 얼마나 자랑하던지 너무 궁금했는데 저도 국밥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죠? 그럴래? 알았다. 앉아서 기다려라. 그러고는 얼결에 국밥 한 그릇을 말아 자리에 놓아줬습니다. 제가 국밥을 푸는 동안 자기가 알아서 밑반찬이랑 김치를 가져다 놓았더라고요. 저는 괜히 긴장돼서 침을 꿀꺽 삼켰어요. 예비 며느리에게 음식을 평가받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국물을 한 입 떠먹은 아이가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들었어요. 어머 세상에,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잡내가 하나도 안 나요? 제가 먹어본 국밥 중에서 최고예요. 그러더니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맛있게 국밥을 다 먹더라고요. 어찌나 고맙던지 눈물까지 핑 돌았습니다. 헌데 음식을 다 먹은 아이가 벌떡 일어나 쟁반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먹은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얼른 달려가 손사래를 쳤죠. 아서라, 그러지 않아도 돼. 옷 버리겠다. 아니에요. 국밥도 맛있게 먹었는데 제가 먹은 건 제가 치워야죠. 그런데 하필 그때 손님이 계산대에 서서 저를 불렀습니다. 아이 사장님, 여기 계산이요. 그래서 실랑이를 벌이다 말고 손님에게 달려갔죠. 그리고 웃으며 손님과 몇 마디를 나누다 보니 아들의 여자친구가 자기 먹은 그릇을 다 치운 것도 모자라 방금 외식값을 계산한 손님의 자리까지 치우고 있더라고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아이를 말렸습니다. 아이 됐다. 그건 내가 치우면 돼. 아니에요. 저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어머님은 얼른 손님 받으세요. 저기 손님 오셨는데요. 그 말에 돌아보니 또 손님 3-4명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할 수 없이 아이를 말리다 말고 손님에게 물을 가져다 드리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가 결국 그날 첫인사를 하러 온 아이가 저희 가게에서 물도 나르고 빈 그릇도 치우며 1시간이 넘게 일했어요. 나중엔 아예 지가 손님용 앞치마를 찾아서 두르고 일하더군요. 애가 겉보기하고는 성격이 아주 딴판이었어요.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 깍쟁이처럼 보일 얼굴인데 국밥도 후루룩 후루룩 잘 먹고 말도 싹싹하게 잘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요. 교수 집안 딸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성격 자체가 꾸밈 없고 소탈한 아이 같더라고요. 그날 저녁 수빈이가 돌아가고 나서 혼자 가게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그런 아이라면 다른 건 안 봐도 되겠어. 역시 우리 아들이 결혼까지 생각한 이유가 있지. 이제 정우 결혼만 잘 시키고 나면 내가 할 일은 다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도 수빈이 칭찬을 한바탕 하고 얼른 상견례 자리를 잡자고 했죠. 제 말을 들은 아들이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을 예약해 몇 주 뒤에 양가 상견례를 하게 됐습니다. 날짜가 잡혔다는 말을 듣고 저는 마치 전쟁에 나가는 사람처럼 각오를 단단히 했네요. 어떻게든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수빈이가 너무나 좋은 아이라 저도 사돈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맘 먹고 백화점에 갔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화려하게 진열된 옷을 보니 심장이 두근거리더군요. 저 자신을 위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건 난생 처음이었죠. 점원이 권해주는 대로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니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옷이 날개라더니 평생 고생만 한 저도 국밥집 사장이 아니라 꽤 잘 사는 집 부인 같아 보이더라고요. 가격표를 보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옷값이 50만 원이었어요. 저를 위해서는 50만 원은 고사하고 5만 원이 넘는 옷도 사본 적이 거의 없는데 너무나 고민이 됐죠. 그래도 그때만큼은 이를 악물고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정우 장인장모 만나는 자리인데 없는 티 내면 안 돼. 그리고 상견례 당일에는 단골 미용실에서 머리도 했어요. 아들 상견례 간다고 했더니 원장이 드라이에 무척 신경 써줬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럴듯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우리 아들이 창피하진 않겠지? 그런 생각으로 웃으며 아들과 함께 집을 나섰지만 막상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긴장이 됐어요. 고급 한정식 집은 다른 식당하고 모든 면에서 달랐거든요. 복도에도 고급스러운 그림이 걸려있고 직원들도 고개 숙여 인사하고요. 제가 가본 식당 중에서 제일 좋은 식당이었죠. 감상에 젖어 있다 퍼뜩 정신을 차리고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다행히 아직 상대 측이 도착하지 않았더군요.
제가 심호흡을 하며 긴장한 티를 내자 아들이 웃으며 손을 살짝 잡아줬습니다. 아이 엄마 걱정하지 마. 수빈이 봤지? 그 부모님들도 좋은 분들일 거야. 그렇겠지? 아이 근데 너도 아직 수빈이 부모님한테 인사 못 드린 거야? 그 아버님은 밖에서 한번 인사드렸는데 그때 어머님은 친구분들이랑 유럽 여행을 가셨다고 해서 나도 처음 뵙는 거야.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한 모금 마실 때 방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수빈이와 예비 사돈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단박에 알았죠. 아, 이 사람들은 나랑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구나. 양복을 차려입은 바깥사돈은 신사처럼 점잖아 보였고 안사돈은 온몸이 명품 같았어요. 제가 아는 명품이 몇 개 없는데 가방에 그 상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귀걸이랑 목걸이도 값비싸 보이고 은은하게 풍겨오는 향도 고급스러웠죠. 저와 아들은 얼른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깥사돈도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는데 안사돈은 그냥 선 채로 저를 빤히 바라보더군요. 그러다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내려갔죠. 저를 훑어본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앞으로 내밀고 있던 손을 슬쩍 뒤로 감췄습니다. 깔끔하게 손질돼 예쁜 색이 발라져 있는 안사돈의 손톱에 비해 짧게 잘라 뭉툭하고 못생긴 제 손톱이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근데 안사돈이 그걸 봤는지 슬쩍 입꼬리를 올리며 픽 웃는 게 느껴졌어요. 그 짧은 콧바람 하나에 거금을 들여 옷을 사고 머리까지 한 저의 노력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죠. 그래도 어떻게든 태연하게 보이기 위해 노력하며 자리에 앉자 곧 음식이 나오면서 상견례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바깥사돈이 먼저 술잔을 들며 양가의 만남을 축하하자고 했고 저도 어색하게 잔을 부딪혔죠. 수빈이가 중간중간 밝게 웃으며 분위기를 살렸고 정우도 옆에서 음식을 덜어주며 긴장을 풀어줬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런대로 화기애애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안사돈이 자꾸 저한테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관심이겠거니 했죠. 사돈들 사이이니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당연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취조를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돈, 아드님을 의대에 보내셨으니 사교육도 많이 시키셨겠네요? 요즘 의대 보내려면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던데. 전 있는 그대로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 혼자 국밥하라 키우느라 학원도 못 보냈어요. 정우가 알아서 혼자 다 했죠. 그 말을 듣자 예비 안사돈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잠깐 뜸을 들이고는 또 묻더군요. 아, 그러시구나. 대단하시네요. 근데 설마 아직도 그 국밥집을 하고 계신 건 아니죠? 그 말투가 참 묘했어요. 마치 아직도 제가 그런 걸 하고 있을 리가 없다. 아니,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들렸죠. 아들이 의사가 됐으면 그따위 일은 당연히 그만둬야 한다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소신대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하고 있죠. 오랫동안 장사해서 단골도 많고 제가 쉬면 서운해하실 분들도 한둘이 아니거든요. 사돈도 언제 한번 드시러 오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안사돈은 전혀 웃지 않더군요.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수빈이 쪽을 슬쩍 바라보더니 다시 저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 네, 고생이 많으시네요. 근데 제가 비위가 약해서요. 고기 누린내가 괜찮을지 좀 걱정이 되네요. 정색하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뺨을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물론 손으로 맞은 건 아니지만 안사돈의 냉정한 말이 제 가슴을 향해 주먹질을 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때 수빈이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날카로운 목소리로 자기 엄마를 말리는 수빈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하지만 안사돈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금세 표정을 바꿔 태연하게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그냥 별뜻 없이 한 말입니다. 사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으며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아들의 혼사가 걸린 중요한 자리에서 얼굴 붉힐 일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안사돈이 화제를 바꾸며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음대 교수로서 어떤 유명 음악가와 교류하고 유럽에서 어떤 공연을 봤다는 얘기, 학생들을 가르치는 보람 같은 거요.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박가사돈도 가끔 거들었고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어떤지, 그 유명하다는 음악가가 누군지 하나도 모르지만 아는 척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열심히 맞장구만 쳤네요. 그런데 말을 하면 할수록 얘기가 점점 노골적으로 자랑같이 변해갔어요. 처음엔 대화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기 집안이 얼마나 격이 있는지를 저한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졌죠. 그리고 어려운 얘기를 할 때마다 저를 슬쩍 바라봤어요. 마치 눈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신은 이런 거 모르지? 저는 대놓고 모욕을 당하는 것보다 더한 수치심을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헌데 술이 몇 잔 돌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안사돈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말투에도 가식적으로 포장했던 교양의 껍데기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이 과해지고 말이 길어지고 눈빛이 흐려지더니 취기가 확 올라온 게 보이더라고요. 조금 전까지 교수라며 거들먹거리던 태도도 불편했지만 술에 취해 점점 허술해지는 모습도 보기 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때 정우가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그것과 거의 동시에 박가사돈도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다고 양해를 구하더니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래서 방 안에는 저와 안사돈 그리고 수빈이만 남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안사돈이 술잔을 내려놓더니 수빈이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게 보였습니다. 속삭이는 것 같았지만 취한 사람이라 목소리 조절이 되지 않는지 저한테까지 소리가 다 들렸어요. 야, 저 사람은 국밥집 주인이야, 국밥집. 너 친구들이 시어머니 뭐 하시냐고 물으면 뭐라고 할 거야? 우리 같은 집안이 국밥집 주인이랑 사돈이 된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숨이 턱 막히고 손이 떨려 들고 있던 물컵이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수빈이가 당황했는지 사색이 된 얼굴로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제발 그만해. 하지만 안사돈은 목소리를 높이더니 아예 속삭이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조심하긴커녕 오히려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보면서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솔직하게 할 말은 해야겠어. 벌건 얼굴로 저를 향해 도전적으로 하는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당황한 수빈이가 자기 엄마를 말리려고 애썼지만 취기에 고삐가 풀려버린 안사돈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사돈, 과부 주제 아들 하나는 잘 뒀네요. 근데 있잖아요. 솔직히 사위는 마음에 드는데 사돈이 국밥집 하는 건 좀 그렇네요. 아들이 돈도 잘 버는데 꼭 그런 거래서 우리 의사 사위 얼굴에 먹칠을 해야겠어요? 당장 그만두세요. 과부 주제, 그 네 글자가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그 자리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지 수빈이가 의자를 밀고 벌떡 일어서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고 지금 당장 어머님한테 사과드려. 그 말에 안사돈이 눈을 치켜뜨며 되받아쳤어요. 뭘 사과해? 내가 틀린 말이라도 했어? 솔직히 말해서 국밥집이 나는 주제에 우리랑 겸상하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 아니야? 처음에 의사 만났다고 해서 좋아했더니 시어머니가 국밥집 아줌마라니. 내가 너 약대 보는 게 고작 국밥집 며느리 하라고 그런 줄 알아? 엄마 제발. 어머니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희 엄마가 술에 약해서 실수를... 수빈이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눈물이 터져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몰라 차라리 고개를 돌려버렸네요. 바로 그때 방문이 휙 열리며 저희 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숨을 몰아쉬는 모습이 억지로 화를 누르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얼핏 보니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줄이 잔뜩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오다 안사돈의 말을 다 들은 게 분명했어요.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수빈이가 눈물 젖은 얼굴로 정우를 올려다봤고 안사돈도 놀랐는지 입을 다물었죠. 저도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들은 엄마인 저도 평생 처음 보는 표정으로 부들부들 떨며 안사돈을 가만히 노려봤습니다. 그러더니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차갑고도 뜨거운 눈빛으로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서더군요.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우에게 쏠렸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정우의 표정이 너무 무시무시해서 감히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말없이 탁자 위에 놓인 컵을 집어든 아들이 단숨에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러더니 물잔을 탁 내려놓고 안사돈을 정면으로 노려보며 입을 열었어요.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건 다 저희 엄마가 새벽 3시에 일어나 국밥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떨림없이 또박또박 말해도 아들의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는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수빈이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처음 보는지 입을 틀어막고 흔들리는 눈빛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그런 모습은 저조차도 처음 봤으니 수빈이는 당연히 더 놀랐을 거예요. 모두 얼어붙은 듯 멈춰 있는데 아들이 단호한 목소리로 또 입을 열었어요. 국밥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어요. 그러더니 잠깐 말을 멈추고 절 바라봤어요. 그 찰나의 순간에 아들의 눈에서 느껴진 것은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엉킨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잠시 눈을 맞춘 아들이 다시 고개를 돌려 안사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국밥하는 사돈이 그렇게 창피하시면 사위를 바꾸셔야겠네요. 제가 어디서 뭘 하든 어떤 사람이 되든 저희 엄마가 국밥 팔아서 키웠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요. 그 말에 안사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취기 때문에 벌겋던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얘지는 게 보였어요. 술이 확 깬 얼굴이었죠. 정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술에 취해서도 귀에는 들어간 모양이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기분 나쁜 듯 눈을 치켜떴습니다. 그 옆에서 수빈이가 펄쩍 뛰며 정우의 팔을 붙잡았어요. 오빠 잠깐만 진정해.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 나도 알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응? 제발. 수빈이는 목소리가 갈라지도록 울다가 말하다가 울고 그렇게 한참을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수빈이의 손을 가만히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 광경을 보는 제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안사돈에게 모욕당한 것도 치가 떨렸지만 그보다 아들이 저 때문에 결혼을 깰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제가 겪어본 수빈인 정말 좋은 아이였습니다.
국밥집까지 찾아와서 앞치마 두르고 그릇을 나르던 아이잖아요. 정우가 그런 아이를 잃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단단히 굳어버린 얼굴을 보면서 제가 말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 순간 정우가 잔뜩 힘이 들어간 손으로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가자. 그 짧은 말에 담긴 의미를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대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수빈이와의 결혼은 없던 일이라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차마 일어서지 못하고 아들을 올려다봤어요. 정우가 괜찮다는 듯 제 손을 한 번 더 꽉 쥐어줬지만 무작정 아들을 따라 나서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제 앞에서 수빈이가 허옇게 질린 얼굴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밖에서 전화를 받던 박가사돈이 문을 열고 들어오다 방 안의 분위기에 놀란 듯 걸음을 멈추더군요. 수빈이는 울고 있고 정우는 제 손을 잡고 서 있고 안사돈은 벌건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으니까요. 박가사돈은 눈을 커다랗게 뜨고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 박가사돈이 안사돈에게 다가가 물었지만 안사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와중에도 수빈이는 눈물 범벅이 된 채 울먹이며 아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오빠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마. 엄마가 반드시 사과하시게 할 테니까 한 번만 기회를 줘. 수빈이가 애타게 매달리자 정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들도 역시나 괴로운 게 틀림없었어요. 수빈이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과 엄마를 모욕한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 마음 사이에서 아들도 고통받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정우는 이를 악물고 수빈이 뒤에 있는 안사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빈아, 나도 너한테 이러고 싶지 않아. 근데 너희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한 말을 난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너무 늦었어. 그 말에 수빈이가 돌아서서 안사돈에게 매달렸어요. 엄마 사과해. 지금 당장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부탁이야. 수빈이가 울고불고 사과하라고 소리쳤지만 안사돈은 오히려 콧방귀를 끼며 되받아쳤습니다. 마치 억울하다는 듯 목에 핏대까지 세우면서요. 사과? 내가 왜 사과를 해? 뭘 잘못했다고? 의사면 다 되는 줄 아나 본데 요즘 의사가 뭐 그리 대단해. 싫으면 말라고 해. 우리도 얼마든지 더 잘난 사위 볼 수 있으니까. 저런 구질구질한 집구석에 자란 남자 말고 능력이랑 집안 다 좋은 남자 얼마든지 있어. 그 말에 수빈이가 경악하며 입을 틀어 막았지만 안사돈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기세가 등등해져서 저를 향해 이를 갈며 말했죠. 역시 피는 못 속이는 거야. 천하게 돼지 잡내나 풍기는 집구석에 내 딸 절대 못 보내. 그런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꺼번에 너무 많은 감정이 휘몰아쳐 입 밖으로 내놓지 못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문이 막힌 거죠. 하지만 안사돈은 아직도 더 할 말이 많다는 듯 씩씩대며 입을 달싹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더 이상 버티고 있다가는 얼마나 험한 말을 들을지 모를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얼른 아들의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만하고 가자 정우야. 더 있으면 후회할 일만 생기겠다. 제 말에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밖으로 나가려고 몸을 돌렸어요. 헌데 그러다 갑자기 멈춰서더니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몇 마디를 하고 나서 전화를 끊었죠. 나가려다 말고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 뭐라고 한 건지 저는 전혀 상황 파악이 되지 않더군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잠시 후 정우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은 얼른 그 내용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단순히 분노와는 뭔가 다른 감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안사돈은 여전히 기세가 꺾이지 않았는지 말리는 바깥사돈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딴 결혼 깨면 그만이야. 너 아니면 우리 수빈이가 시집 못 갈 줄 알아? 천만의 말씀. 그러고는 수빈이의 손목을 움켜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나가려 했어요. 수빈이가 울면서 뿌리쳤지만 안사돈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엄마 이거 놔! 난 안 가! 정우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 갑자기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조금 전에 흥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였죠. 수빈이 어머니, 잠깐만 앉으시죠.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 말에 안사돈이 힐끗 정우를 봤습니다. 뭐? 이 마당에 물어보긴 뭘 물어봐? 그런 반응에도 정우는 동요하지 않고 자리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의대 시절에 섬으로 의료봉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입을 열자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냈으니까요. 그 분위기에 갑자기 왜 의료봉사 얘기가 나오는지 의도를 알 수가 없어 모두 의아한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정우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자 안사돈의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그 섬에 놀러온 중년 커플이 있었는데 산에 갔다가 여자분이 뱀에 물려서 제가 응급처치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수빈이는 울다 말고 인상을 쓰며 아들을 바라봤고 바깥사돈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눈빛을 보냈죠. 그런데 안사돈의 반응만 달랐습니다. 조금 전까지 전혀 망설임 없이 고함을 치던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쫙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이마에 식은땀도 맺혔습니다. 술에 취한 게 아니라 공포에 질린 사람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우의 그 뜬금없는 이야기와 안사돈의 갑작스러운 변화 사이에 분명 연결고리가 있는 게 확실했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 전혀 짐작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풀지 못할 궁금증을 안겨준 정우는 다시 입을 다물고 핸드폰 화면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누군가에게서 받은 그 문자 메시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에도 안사돈은 초조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이 뭘 말하고 싶은 건지 답답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때 정우가 천천히 핸드폰 화면을 들어올리며 입을 열었죠. 그때 같이 봉사 갔던 친구가 찍어준 사진이 있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꽤 오래전 사진인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지금 친구가 그 사진을 보내줬어요. 조금 전 했던 통화가 바로 그 전화였던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끝으로 입을 다문 정우가 자기 핸드폰 화면을 수빈이와 바깥사돈에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궁금증을 안고 사진을 확인한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헌데 사진을 본 두 사람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빈이는 우느라 부은 눈을 커다랗게 뜨고 입을 떡 벌렸어요. 슬퍼서 울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바깥사돈도 마찬가지였죠. 안경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지도 못했지만 그런 두 사람의 반응만 보고도 심장이 쿵쿵 뛰더군요. 어떤 사진이기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불안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온갖 감정이 뒤엉켜서 손이 땀으로 흥건해졌습니다. 그 순간 수빈이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받아들더니 안사돈 앞으로 내밀며 물었어요. 이거 엄마 맞아?
하지만 안사돈은 핸드폰을 보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이마에 맺혀있던 식은땀이 뺨으로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죠. 조금 전까지 저를 향해 길길이 날뛰던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얼굴이 공포와 당혹감으로 얼룩져 있더라고요. 그런 안사돈에게 수빈이가 더욱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왜 대답을 못해? 고개 돌리고 잘 봐! 이 사진 속 여자가 엄마 맞냐고! 안사돈이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자 바깥사돈이 핸드폰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하더니 갑자기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박 교수잖아. 도대체 너희 둘이서 왜 섬에 간 건데? 바깥사돈의 고함이 방 안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점잖고 신사적이던 바깥사돈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핏줄이 선 두 눈으로 안사돈을 노려보는 모습이 무서울 정도였어요. 그제야 저도 상황이 어렴풋이 파악됐습니다. 아들이 보여준 사진 속에 안사돈과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상대가 바깥사돈이 아는 남자였던 거죠. 바깥사돈이 아닌 다른 남자랑 저희 아들이 의료봉사 간 섬에 놀러 갔던 안사돈이 뱀에 물려 치료를 받았던 겁니다. 엄청난 비밀을 들켜버린 안사돈은 고개를 떨군 채 꼼짝도 못했습니다.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덜덜 떨기만 하더라고요. 그런 자기 부인을 바라보던 바깥사돈이 탁자를 주먹으로 내려치자 그릇이 달그락거리며 부딪혔어요. 바깥사돈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당하기 힘든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너 미쳤어? 왜 하필이면 박 교수야? 내 친구랑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짓을 하고 다닌 거냐고! 하지만 안사돈은 여전히 고개를 떨군 채 부들부들 떠느라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어쩌다가 한번. 하지만 변명이 통할 리가 없었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남편의 친구와 단둘이, 그것도 남편 모르게 섬에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눈앞에 있어 도저히 둘러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빈이가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또 눈물을 흘렸어요. 교양 넘치는 줄 알았던 자기 엄마가 실은 어떤 여자였는지를 알아버린 그 배신감과 수치심이 수빈이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예비 안사돈은 바깥사돈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와 오랜 시간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 핑계를 대고 몰래 남자와 둘이 섬으로 여행을 갔다가 뱀에 물려버린 거죠. 근데 하필 그 섬이 저희 아들이 의료봉사 갔던 섬이었고 바로 저희 아들에게 응급처치를 받게 된 겁니다. 사진 속에서는 내연남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안사돈의 손을 잡고 있었답니다. 아들의 친구가 옆에서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고요. 그 사진 한 장이 어떤 파란을 불러올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그저 미래의 의사가 될 자기 친구의 모습을 남겨주고 싶었던 것뿐이었겠죠. 예비 안사돈과 그 내연남은 뱀에 물린 충격으로 정신이 없어 사진 찍힌 것도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원래 한 번 본 사람의 얼굴은 절대 잊지 않는 아이였어요. 그러니 상견례 자리에서 안사돈을 처음 본 순간 그때 그 섬에서 치료를 해줬던 여자라는 걸 단번에 알아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옆에 앉은 바깥사돈의 얼굴을 보고 그때 섬에 같이 왔던 남자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도 당연히 바로 눈치챘죠. 그래도 정우는 그 일에 대해 입을 다물 생각이었답니다. 예비 장모의 치물을 굳이 들춰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 두 사람의 관계도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안사돈이 저를 국밥 장사하는 과부라며 모욕하자 아들의 인내심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기 엄마를 모욕하는 사람의 비밀을 더는 지켜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물론 수빈이가 상처받을 건 걱정됐지만 예비 안사돈이 자신의 죄를 모르고 뻔뻔하게 나오자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이성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가공할 비밀을 폭로해 상견례장을 발칵 뒤집어 버린 아들은 차분한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자식을 위해 국밥을 파는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가족을 속이고 부정을 저지르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게 진짜 부끄러운 짓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은 안사돈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고 바깥사돈은 주먹을 불끈 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수빈이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펑펑 울었죠. 정우는 그런 수빈이의 모습을 안타까운 얼굴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진짜 가자. 전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수빈이의 흐느끼는 소리와 바깥사돈의 고함이 방 밖에까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순 없으니까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아들도 저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서로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제야 제 볼 위로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화가 덜 풀려서도 창피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수빈이의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아직 제 마음과 귓가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정우가 그런 저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근데 나는 후회 안 해.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오늘 일은 깨끗하게 잊어.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상견례가 그렇게 엉망으로 끝나고 며칠간 저는 일을 하면서도 멍한 상태였어요. 손님이 뭐라고 해도 귀에 안 들어오고 음식 간을 봐야 하는데 맛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머릿속으로 계속 그날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안사돈의 막말, 아들의 차가운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수빈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흐느끼던 모습이 잊히질 않았죠. 그 착한 애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부모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해야 하나? 밥은 제대로 먹고 있으려나? 그러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정우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원래 평일에는 바빠서 잘 오지 못하는데 그날은 퇴근하자마자 달려온 것 같더라고요. 가게로 들어서는 아들의 표정은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제가 국밥 한 그릇을 말아 놓아줬지만 숟가락만 만지작거릴 뿐 잘 먹지 못했어요. 엄마, 오늘 수빈이가 병원으로 찾아왔어. 뭐? 수빈이가? 얼굴은 어때 보이디? 말이 아니지 뭐. 오늘도 날 보자마자 울더라고. 그쪽 집안이 난리가 났대. 정우가 수빈이한테 들은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상견례 이후 바깥사돈이 그 길로 박 교수라는 안사돈의 내연남을 찾아갔답니다. 오랜 세월 자기 뒤통수를 친 동료이자 친구를 용서할 수 없었던 거죠. 결국 두 사람 사이에 난투극이 벌어졌다네요. 대학 캠퍼스에서 교수들이 주먹다짐을 했으니 당연히 소문이 퍼졌겠죠. 그 불륜행각이 예비 안사돈의 학교에까지 알려졌고 결국 안사돈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음대 교수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내려오게 됐더군요. 학교 측에서는 조용히 덮어보려고 한 것 같은데 학생들이 양심 없는 불륜 교수의 수업은 들을 수 없다면서 직접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던 모양입니다. 기가 막히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하더군요. 교수라는 직함을 내세워 그토록 잘난 척하고 국밥 장사를 무시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남을 깔보기 전에 자신의 뒤를 돌아봐야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마냥 통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안사돈이 어떻게 되든 제 관심은 오직 상처받은 수빈이가 안쓰러운 마음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서 수빈이는 괜찮은 거야?
괜찮지 않지. 절대 후회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수빈이가 계속 우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정우의 표정도 어두웠어요. 안사돈에게 분노하면서도 자신이 폭로한 비밀 때문에 수빈이가 더 힘들어진 걸 알고 고통스러운 것 같았죠. 엄마, 나 솔직히 수빈이가 너무 안쓰러워서 옆에 있어주고 싶어. 근데 엄마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순간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들도 저도 수빈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게 분명했거든요. 정우야, 수빈이한테 가게로 한번 오라고 해라. 가게로? 그래. 부모가 잘못한 걸 자식한테 책임지게 할 순 없잖아. 그건 아닌 것 같다. 그 말을 들은 정우가 저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다 이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다 큰 사내 녀석이 우는 모습을 보니 아들도 그간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는 게 느껴지더군요. 며칠 뒤 아들의 말을 전해 들은 수빈이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바깥사돈이 수빈이와 함께 가게 앞에 서 있었죠. 상견례 이후 처음 보는 바깥사돈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점잖은 신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주름이 내려앉은 금신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바깥사돈이 갑자기 돌발 행동을 했습니다. 제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저는 기겁을 하며 양손을 내저었어요. 아이고, 이러시면 안 돼요. 어서 일어나세요. 하지만 바깥사돈은 침울한 얼굴로 계속 같은 자세로 앉은 채 말했어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한 짓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곁에 선 수빈이도 눈이 벌겋게 부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는 바깥사돈을 얼른 일으켜 세우며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멀뚱히 서 있는 수빈이도 불러 옆에 앉으라고 했죠.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바깥사돈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는 집사람과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나직하지만 단호한 말투였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가 그렇게 끝난다는 사실이 제 마음까지 무겁게 했어요. 물론 안사돈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지만 남의 일이라고 무심하게 넘길 순 없더라고요. 저는 힘없이 앉아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국밥을 내와 바깥사돈과 수빈이 앞에 하나씩 놓아줬습니다. 수빈이가 국밥을 보더니 또 눈물을 훌쩍거렸어요. 처음 가게 왔을 때 환하게 웃으며 국밥을 먹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쓰렸습니다. 그때랑 같은 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죠. 저는 수빈이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주며 말했습니다. 수빈아, 울지 말고 밥 먹자. 하지만 수빈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그런 말을... 면목이 없어서 이 국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어머니 국밥 먹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수빈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어른들의 문제지 네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넌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내가 다 안다. 그래도 저 때문에 오빠도 상처를 받고 저만 아니었으면 오빠도 어머니도 그런 일 당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수빈아, 너 정우랑 헤어질 수 있겠어? 못하겠으니까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아니니? 난 엄마 잘못 때문에 너를 밀어낼 생각 없다. 내가 며느리로 들이는 건 너지 너희 엄마가 아니잖니. 제 말을 들은 수빈이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소리 죽여 우는데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이자 저도 코끝이 찡해왔습니다. 옆에 앉은 바깥사돈도 고개를 돌려 눈가를 훔치는 것 같더군요. 사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어른들 때문에 애가 삐쩍삐쩍 말라가는 걸 보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라뇨. 이렇게 착한 수빈이를 주셔서 저희가 감사하죠. 그날 정우도 잘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할 말이 아니었는데
저도 사과드리죠. 아닙니다. 정우가 아니었으면 전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배신당한 것도 모르고 평생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 짓을 벌여놓고 아직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부부 동반 모임을 하던 인간들이니까요. 박가사도는 치가 떨린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 뒤로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물론 안사돈 없이 박가사돈과 수빈이, 저와 정우, 넷이서 조촐하게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눴죠. 박가사돈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고 수빈은 아빠 곁에 남았습니다. 겸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모르던 안사돈은 교수직도 잃고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딸에게까지 외면당한 채 혼자가 되었죠. 얼마 후 소박하고 따뜻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수빈이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신부였고 정우도 듬직한 신랑이었어요. 그런데 식이 끝나고 정우가 제 귀에 대고 조그맣게 속삭이더군요. 엄마, 아까 식장 뒤쪽에 모자랑 마스크 쓴 사람 봤어? 아니, 누군데? 수빈이 엄마가 몰래 온 것 같은데 아버님 눈에 띄어서 쫓겨났어. 나가면서 우는 것 같더라. 저는 아무 말도 없이 한숨만 쉬었습니다. 안사돈이 한 짓은 용서하기 어려웠지만 딸의 결혼식을 보고 싶은 엄마 마음은 알 것 같아 씁쓸하더라고요.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아들 내외가 결혼한 지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두 아이는 여전히 사이가 좋고 지금 아기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잠들기 전 귀여운 손주 하나 점지해 주기를 삼신할매께 열심히 빌고 있답니다. 부디 오늘 이 사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도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아들 내외에게 귀하고 사랑스러운 새 생명이 찾아오도록 기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과 축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